이란에 여러 아들이 있어요. 하마스라는 아들도 있고 헤즈볼라도 있고 후티도 있고 이라크의 친이란 문명대 뭐 바드르 조직도 있고 뭐 PMF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야, 우리가 철떡까지 믿었던 아빠 같은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아빠가 지금 뭐 미국하고 잘해보려고 지금 뭐 자꾸 뭐 웃음 뭐 미소 전략하고 뭐 온건한 척하고 이러면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뼈 빠지게 아빠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도와줬는데 형 봐라 제일 큰 형이 저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런 이란의 면이 서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윤광 교수입니다. 자, 헤즈볼라라는 그러면 어떤 단체입니까? 헤즈볼라는요, 1982년 이란이 레바논에 세워준 단체예요. 그럼 왜 1982년이냐? 이스라엘이 1982년 레바논을 침공하고 나서 철수를 했습니다. 다는 철수 안 했습니다만은 레바논 남부에 남아 있었다고 말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이란이 레바논에 시아파 조직들을 규합해서 자신의 대리 조직인 헤즈볼라를 만들어줬고요. 자, 이 조직이 하는 일은 결국 이란에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주위에 펼쳤던 그런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혁명을 다른 곳으로 수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중동에 있는 국가들에서도 우리처럼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무슬림으로서의 통치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이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선전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레바논을 이슬람 국가처럼 만들기 위해서, 즉 이란처럼 만들기 위해서 헤즈볼라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게 이제 헤즈볼라를 세워준 이유가 되겠고요. 그런데 부가적으로 이란이 추구한 것은 반 이스라엘 전선이었어요. 결국 이란은요, 팔레스타인 민족이 이스라엘의 탄압에 억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억압으로 탄압받고 있지 않습니까? 탄압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헤즈볼라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저항을 이어가야 된다. 무장 저항을 이어가야 된다. 무장 투쟁해야 된다. 이게 이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란이 무기와 물자와 자금을 계속 대왔고요. 헤즈볼라는 이란의 목표대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해 왔던 것이죠.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가자에서 공격을 시작했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사실 헤즈볼라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하마스와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마스를 적극 지지한다. 근데 우리는 가만 앉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에 또 하나의 전선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하마스를 돕겠다. 그건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2006년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이번 국면만 놓고 보면 헤즈볼라가 먼저 하마스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이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저강도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미 피해가 벌써 그때부터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부터 치면 지금 피해자가 거의 사망자가 1,640명, 부상자가 한 8,000명 정도 돼요. 8,000명 정도 되고 이번 9월 14일 정도부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공격에 압박 수위를 높인 그때부터 시점을 보시면 사망자가 한 1,000명, 부상자는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2006년 이후로 사실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 이후 가장 많은 지금 피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입장이요,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레바논 정부가 있잖아요. 레바논 정부가 있고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레바논 국가가 이스라엘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헤즈볼라는 대응을 하고 있지만 레바논 정규군이 따로 있거든요. LAF라고 해서 레바니즈 아미 포스라는 정규군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정규군은 뭐 하고 있냐?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왜 이런지? 자, 레바논은 단순히 무장단체가 아닙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레바논 총선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레바논 총선에 참여해서 헤즈볼라의 의원들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 헤즈볼라 출신 장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장관들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레바논을 통치하는 세력입니다. 단순히 그냥 무장 세력이 아니고 야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와 함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바논 정부가 지금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을 지지하지는 않죠. 그러나 헤즈볼라의 무장 세력이요, 레바논의 정규 군보다 숫자도 많고요, 무기 체계도 좋고요, 훨씬 강력한 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이스라엘부터 막아준다, 보호해준다는 그런 이제 프로파간다로 레바논 주민들에게 지지를 얻어왔죠. 그래서 현재 레바논 정규군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보복 대응하고 있는 세력은 헤즈볼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군은 사실상 공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헤즈볼라의 지휘부가 거의 다 붕괴됐잖아요. 다 암살됐어요, 사실상. 하산 나사랄라가 제일 마지막에 죽었고요. 하산 나사랄라 전에 남부 즉 베이루트 남부, 레바논 남부, 동부, 서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령관들이 다 지금 암살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휘 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헤즈볼라의 대응은 지금 체계적이지 못하고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는 지금 동분서주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헤즈볼라의 지금 사망한 지휘관을 대신해서 새로운 지휘관을 계속 지금 뽑겠죠, 세우겠죠. 그래서 헤즈볼라가 죽고 나서 지금 최근에 헤즈볼라의 대체자가 벌써 나왔어요. 새로운 사무총장이 나왔습니다. 하셈 사이팔딘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을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략 자체가 아예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헤즈볼라의 대응이 매우 약소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헤즈볼라가 무기가 없냐?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헤즈볼라고요, 텔아비브나 이스라엘 중부를 공격할 수 있는 로켓과 미사일을 여전히 많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조금 헤즈볼라의 이제 무기 체계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로켓과 미사일, 그 다음에 박격포 이런 거 전부 다 합해서 15만 발에서 20만 발로 보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죠.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드론도 4천에서 5천.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위협적인 로켓과 미사일이 결국 그 정확도가 높은 GPS를 달아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로켓과 미사일이 한 4,000발 이상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이 또 있잖아요. 탄도미사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미사일들을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이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 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들이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50%를 이미 파괴했다. 저는 근데 좀 과장됐다고 봐요.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 거로 보고요. 한 20-30%는 많아봐야 한 30에서 40 정도는 파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자, 그렇게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헤즈볼라의 무기고 그다음에 무기 창고 그것을 계속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할 수단을 제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몰아붙이는 특히 이제 9월 14일부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헤즈볼라는 이미 작년 10월 8일부터 계속 정황로 전쟁을 해왔고요. 9월 14일 전에도 이미 헤즈볼라 대원 사망자가 4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규모 있는 충돌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강도 높은 공격을 했던 이유가 삐삐 폭탄부터 시작이 됐죠. 삐삐가 터지면서 한 4,000명에서 5,000명의 헤즈볼라 대원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중에 10여 명이 사망을 하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삐삐 폭탄으로 선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격을 당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이쯤에서 이 정도 타격을 입혔으니까 그냥 여기서 중단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저항로 전쟁을 이어갈 것인가, 팁포탭 방식으로 한 대 때리면 또 한 대 때리고 잼만 그렇게 계속 날릴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기선제압을 해서 헤즈볼라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될까? 후자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다시 한번 헤즈볼라와 언제든 다시 한번 충돌을 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삐삐폭탄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략이 바꿨어요. 기존의 어떤 잼만 날리는 전략이 아니라 기습 공격을 통해서 헤즈볼라의 기선을 잡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헤즈볼라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그러면서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력 공격 수위를 높였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전략이 수세, 공방, 여기에서 적극적인 압박, 그다음에 공격 수위를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는 수위 전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의 공격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예멘에 있는 후티도 지금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전략은 사실상 이제부터는 주위에 있는 이란의 대리 조직들이 나를 건드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자 지구 전쟁이 휴전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휴전했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거의 전쟁이 다 끝났거든요. 가자 지구는 이미 5개월 전, 6개월 전에 휴전할 수 있었어요. 그럼 왜 휴전을 안 했냐? 물론 나타냐후의 변명은 우리가 휴전하더라도 다시 하마스가 재건될 것이고, 그러면 또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군을 계속 좀 주둔시키면서 다시 재건되는 하마스를 막으려면 전쟁을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가자 지구에 언제까지 머무를 것인가? 언제든지 나오긴 나와야 된다.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나면 또 하마스로 재건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왜 끝까지 지금 이렇게 오래 남아서 이스라엘 병사들도 많이 더 죽고요. 또 국제사회의 또 비난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나타냐후가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 머물려는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국내 정치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 나타냐후 이 연립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과 같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립하고 있는 우파, 특히 이제 극우파 종교 정당에서 만약에 가자 지구의 휴전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연립 정부를 탈퇴하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 군이 있기를 원하고, 이 극우파 종교 정당에서는 가자 지구를 계속 이스라엘이 통치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나타냐후 입장에서는 휴전하고 가자 지구에서 군을 빼면요, 총선 가야 돼요. 연정이 무너져요. 그러면 총리직을 잃죠? 그러면 앞으로 2년이나 더 남았는데 총리직 못하죠?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죠? 재판받으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 나머지 50%는 나타냐후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일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헤즈볼라와의 전쟁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시면 나타냐후가 또 새로운 전쟁을 만들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는 건 아닌가. 저는 충분히 그런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좀 많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가자 지구는 인질이 아직 105명이 안 풀려났고 휴전을 빨리 하라는 여론이 훨씬 높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의 전쟁은 이스라엘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마을을 거의 매일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민들 이게 나라냐? 우리의 주권은 어딨냐? 그리고 거기에서 7만 명, 8만 명이 레바논 북부 지역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이미 중부전 대피해서 1년 동안 호텔에 있었고요. 이거는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 국경에 오히려 더 많은 숫자, 10만 명, 15만 명이 이스라엘 국경에서 떨어져서 저 북쪽으로 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나타냐후 총리로서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변명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확전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죠. 여기서 이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은 지금까지 자제해 왔습니다. 7월 30일 날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테헤란에서 암살됐을 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반드시 우리가 보복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보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보복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복을 하지 않고 있고, 자, 보복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새로 당선된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친서방, 우리 서방하고 좀 잘해보고 싶어.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우리 핵 협상 다시 미국이랑 하고 싶다. 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란이 다시 정상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란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상. 그러면 그 어려운 경제 피해는 다 누가 입습니까? 돈 없는 서민들이 다 입는단 말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 괜찮겠죠. 자,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지금 대통령의 가장 최우선 목표인데, 실제로 또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를 조금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받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이제 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어떤 무력 충돌을 한다면 사실상 시작해보기도 전에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단 말이죠. 미국과 관계도 악화될 수 있고,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유럽 국가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이란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사실상. 또 한편으로는 뭐가 문제냐면, 이란이 가장 아끼는 헤즈볼라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란에 여러 아들이 있어요. 하마스라는 아들도 있고, 헤즈볼라도 있고, 후티도 있고, 이라크의 친이란 문명대 뭐 바드르 조직도 있고, 뭐 PMF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거의 다 지금 저기 옆에 있는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지금 거의 죽을 수도 있을 지경이에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안 도와주면 뭐가 문제냐? 주변에 있는 다른 대리 조직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가 철떡까지 믿었던 아빠 같은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아빠가 지금 뭐 미국하고 잘해보려고 지금 뭐 자꾸 뭐 웃음 뭐 미소 전략하고 뭐 온건한 척하고 이러면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뼈 빠지게 아빠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도와줬는데, 형 봐라, 제일 큰 형이 저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런 이란의 면이 쓰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사실상 헤즈볼라는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자기의 핵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란 말이죠. 그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거 잘못 도와줬다가 혹시 그거를 핑계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이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핵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지금 다양한 지금 요인들, 변수들, 그다음에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란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어떻게 할지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 풀어야 되는데 섣불리 개입했다가 한번 시도도 못 해보고 또다시 몇 년 동안 제재를 또 당하면서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상황이, 이란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했죠. 그 다음에 지금 헤즈볼라와의 거의 전면전까지 갔죠. 여기서 끝낼 것인가? 이란의 대리 조직들이 더 있잖아요. 이미 벌써 후티 2번 공격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직 안 한 곳은 이라크와 시리아예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벌써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마스와 연대한다고 많이 쐈거든요. 그러면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공격도 사실상 가능하다. 이란 쪽에 대해서도 어떤 군사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실 어제도 제가 이스라엘 TV를 봤는데 그런 논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나갔다, 아니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의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이스라엘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바뀌어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정책이 어디까지 바뀔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상당히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 적극적인 군사 정책이
적극적인 군사력 사용을 하는 적극적 정책이 이라크와 시리아까지도 될 수 있고요. 예멘의 후티에 대한 공격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예멘 후티는 이미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또 공격을 할 거고 이스라엘 그러면 또 공격할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중동 지역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주목해 주셔야 될 게 헤즈볼라와의 전선 결국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해법은 정치적인 해법, 외교적인 해법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이렇게 몰아붙이겠습니까? 그죠? 결국 그 대화로서 정전, 휴전, 그다음에 정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누구랑 헤즈볼라, 즉 레바논에 있는 누구랑 지금 정전 협정을 해야 되냐는 거죠. 헤즈볼라이겠습니까? 아니면 레바논 정부이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누구랑 휴전 합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이스라엘도 사실 딜레마예요. 계속해서 몰아붙인다 그래서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왜? 자기 주민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면 북부 지역에 헤즈볼라 공격을 받아서 다 쓰러진 그 지역으로 다시 재건하려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거는 무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건 약속하고 도장 찍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헤즈볼라가 할 것인지, 그러면 헤즈볼라가 또 했는데 헤즈볼라가 잘 지키실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보증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레바논 정부가 그걸 같이 하든지 해서 레바논 정부랑 합의를 해야 될지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나는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만약 여기서 돌파구, 즉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가자지구 전쟁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